여러분, 오늘은 먼저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종아리가 마치 모래주머니를 달아놓은 것처럼 무겁고 화장실까지 겨우 몇 걸음 걷는 것도 부담스럽게 느껴진 적이요. 시장에 나가면 중간에 꼭 한 번은 앉아 쉬어야 하고 계단 앞에서는 나도 모르게 머뭇거리게 되는 그 느낌 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이런 증상을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십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가장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에서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넷 이상이 근감소증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근감소증이란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과 근력이 함께 줄어드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약해지는 근육이 바로 종아리입니다. 왜 종아리일까요? 종아리는 우리가 걷고 서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온몸의 체중을 지탱하는 근육입니다. 하루에도 수천 번씩 사용하면서도 노화가 시작되면 가장 빠르게 줄어드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기와 달걀, 두부를 열심히 드십니다. 단백질이 근육을 만드는 재료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단백질은 집을 짓는 벽돌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벽돌만 쌓는다고 집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시멘트가 있어야 하고 트럭이 자재를 실어 날라야 하며 현장을 지휘하는 감독이 있어야 비로소 집이 올라갑니다. 종아리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백질이 벽돌이라면 근육까지 영양분을 운반하는 혈액순환은 트럭이고 근육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지키는 항산화 성분은 시멘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염증을 다스려 근육 회복을 돕는 식물성 성분이 바로 현장 감독 역할을 합니다.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2,771명을 4년에 걸쳐 추적 조사한 결과 식물성 식품을 풍부하게 드시는 분들은 근감소증 발생 위험이 41%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단백질만 챙긴 분들에 비해 훨씬 좋은 결과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식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폴리페놀과 항산화 비타민이 근육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어 보호해 주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식물성 식품 가운데 어떤 것이 종아리 근육에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오늘은 특별히 뿌리채소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왜 뿌리채소냐고요? 뿌리채소는 땅속에서 오랜 시간 미네랄과 식물성 영양소를 축적하며 자랍니다. 그래서 칼륨, 마그네슘, 철분, 그리고 각종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식탁에서 오래전부터 가장 가까이 있어 온 식재료들입니다. 오늘은 5가지 뿌리채소를 소개해 드릴 텐데 그냥 나열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3가지 기준을 세워서 순위를 매기겠습니다. 첫째는 종아리 근육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영양소와 그 작용 원리입니다. 둘째는 우리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 부담이 없는지 여부입니다. 셋째는 60세 이상 고령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실제 효과가 확인된 정도입니다. 이 3가지 기준으로 5위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는 특별히 한 가지 내용이 더 있습니다. 뿌리채소가 아무리 좋아도 이분들에게는 오히려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병원에서 거의 이야기해주지 않는 부분인데 오늘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미리 여쭤볼게요. 오늘 소개할 5가지 중에서 1위는 어떤 채소일까요? 감자일까요? 아니면 고구마일까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예상하지 못하신 채소일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5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는 감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자가 5종류 가운데 5위라니 아쉽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5위라고 해서 효과가 없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일상에서 가장 꾸준히, 가장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채소가 바로 감자입니다. 감자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과정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근육이 정확한 신호를 받아 움직이려면 세포 안팎의 칼륨 농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종아리에 쥐가 나거나 힘이 빠지거나 다리가 무거운 느낌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바나나만 칼륨이 많다고 알고 계신데 감자도 상당한 양의 칼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껍질째 삶은 감자는 껍질 가까이에 영양소가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감자가 5위인 이유 중 하나는 조리법에 따라
장점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감자를 기름에 튀기거나 설탕을 잔뜩 뿌려 달게 조리하면 칼륨의 장점은 줄어들고 오히려 혈당과 체중의 부담이 커집니다. 반면에 껍질째 삶거나 찌는 방식으로 드시면 칼륨을 비롯한 다양한 영양소를 훨씬 잘 보존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감자는 반드시 단백질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삶은 감자에 삶은 달걀이나 두부, 고등어 한 토막을 함께 올리면 그 한 끼만으로도 근육 건강을 위한 꽤 균형 잡힌 식사가 됩니다. 감자 단독으로는 근육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이어서 4위로 넘어가겠습니다. 4위는 당근입니다. 당근하면 많은 분들이 눈 건강부터 떠올리십니다. 맞습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눈 건강에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베타카로틴이 종아리 근육과 어떤 관계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연구 기억하시죠? 65세 이상 어르신 2,771명 추적 조사에서 식물성 항산화 성분을 충분히 드신 분들이 근감소증 위험이 크게 낮았습니다. 그 핵심 성분 중 하나가 바로 카로티노이드 계열 항산화 물질입니다. 당근에 풍부한 바로 그 성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속에는 산화 스트레스가 점점 쌓입니다. 산화 스트레스란 쉽게 말하면 몸속 세포를 조금씩 녹슬게 하는 과정입니다. 철이 녹슬면 부러지기 쉬운 것처럼 근육 세포도 산화 스트레스가 쌓이면 약해지고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다양한 항산화 성분은 이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근육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당근의 장점을 최대로 살리려면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베타카로틴은 약간의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몸에서 흡수가 더 잘 됩니다.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아주 조금 두르고 살짝 볶거나 찜 요리에 넣는 방법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 일부 영양소가 손실될 수 있으니 적당히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근을 생으로만 드시거나 반대로 너무 푹 삶는 경우가 많은데 부드럽게 익힌 당근의 들기름을 조금 곁들이는 조리법이 가장 활용하기 쉽습니다. 자, 이제 3위입니다. 3위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를 3위에 놓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구마는 당근과 마찬가지로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고구마만의 특별한 강점이 있습니다. 바로 장 건강입니다. 최근 여러 연구에서 장과 근육 사이에 예상보다 훨씬 깊은 연결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장내 환경이 건강할수록 단백질을 비롯한 영양소의 흡수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장내 환경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까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구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가 장내 유익균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단백질 흡수 효율을 높이는데 간접적으로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장과 근육의 연결을 설명하는 연구 결과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구마가 3위를 차지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고구마는 찐 형태가 가장 추천됩니다. 두부나 생선과 함께 드시면 단백질과 복합 탄수화물, 그리고 항산화 성분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단, 설탕이나 꿀을 듬뿍 넣어 달게 먹는 조리법은 혈당 부담이 커지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를 간식 삼아 혼자 드시기보다는 하나의 반찬처럼 밥상 위에 올리는 습관이 훨씬 균형 잡힌 식사로 이어집니다. 이제 2위입니다. 2위는 연근입니다. 연근을 왜 이렇게 높은 순위에 놓았는지 의아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명절 때나 가끔 먹는 반찬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근의 진짜 가치를 제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근에는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폴리페놀은 식물이 자외선이나 해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성분인데 사람이 먹으면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고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왜 연근의 폴리페놀이 특별하냐고 물으신다면 연근에는 플라보노이드, 타닌, 그리고 무코다당류라는 성분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무코다당류는 조금 생소한 이름이지만 위점막을 보호하고 장에서 영양소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고구마처럼 소화기관 건강과도 연결되는 성분입니다. 또 연근에는 비타민 K가 들어있는데 비타민 K는 혈관 탄력을 유지하는 데 관여합니다. 혈관 탄력이 좋을수록 근육 깊숙이 혈액이 잘 공급됩니다. 혈액 공급이 원활해야 단백질과 산소, 그리고 에너지가 근육까지 제대로 전달됩니다.
연근의 폴리페놀이 근육세포를 둘러싼 만성염증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만성염증은 조용히 근육 단백질을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조용한 적을 다스리는데 연근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연근은 너무 달게 조리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연근 조림 가운데 설탕과 조청을 많이 넣은 제품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직접 집에서 조릴 때는 간을 가볍게 하고 그냥 살짝 데쳐서 나물처럼 드시거나 얇게 썰어 생선 요리에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드시는 분들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소량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1위입니다. 1위가 어떤 채소일지 예상해 보셨나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감자나 고구마를 1위로 예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의 1위는 바로 비트입니다. 비트를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마트에서 보면 짙은 자주색을 띠는 채소인데 이것이 왜 종아리 근육의 가장 중요한 채소가 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연구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아시나요? 바로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혈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밝힌 연구였습니다. 산화질소는 혈관벽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혈액이 더 원활하게 흐를 수 있게 합니다. 말하자면 혈관의 천연 이완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 안에서 산화질소를 만드는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이것이 나이 들수록 혈압이 오르고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결과적으로 근육까지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전달되지 않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비트에는 식이질산염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질산염이 몸속에서 산화질소로 전환되어 혈관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비트 주스를 섭취한 그룹을 추적한 연구에서 평균 혈압이 약 7포인트 낮아졌다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혈압을 낮추는 약 한 알의 효과와 비교될 정도로 의미 있는 수치입니다. 운동 능력 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비트의 질산염 성분이 산화질소를 통해 혈류를 개선하면서 근육으로의 산소 공급이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같은 걷기 운동을 해도 덜 피로하고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다는 연구입니다. 호주 스포츠 연구소는 식이질산염을 운동 능력 향상, 보조제 가운데 근거 수준이 가장 높은 A군에 분류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령 어르신의 경우 젊은 운동선수와 상황이 다르지만 혈류 개선과 근육 기능 유지라는 원리 자체는 나이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비트를 처음 드실 때는 삶아서 얇게 썬 뒤 두부나 가볍게 찐 생선과 함께 드시는 방법이 가장 부담이 없습니다. 색깔이 진하기 때문에 조리하고 나면 도마나 손이 물들 수 있는데 식초를 살짝 넣으면 색깔이 덜 납니다. 소량부터 시작하셔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반찬으로 올리는 것을 권합니다. 단, 이미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비트를 갑자기 많이 드시기 전에 담당 의사와 한번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약 용량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5위 감자, 4위 당근, 3위 고구마, 2위 연근, 그리고 1위 비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잠깐 중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5위 감자 칼륨으로 근육 수축과 이완 지원, 4위 당근 베타카로틴으로 근육세포 산화 스트레스 보호, 3위 고구마 식이섬유로 장 건강을 지켜 단백질 흡수 효율 향상, 2위 연근 폴리페놀과 비타민 K로 만성 염증 억제와 혈관 탄력 유지, 1위 비트식이 질산염으로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해 근육 혈류 공급 개선. 각각이 작용하는 경로가 다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많이 먹는 것보다 5가지를 다양하게 돌려 먹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제 오늘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뿌리 채소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5가지 뿌리 채소를 어떤 순서로 시작하면 좋을까요? 처음 뿌리 채소를 의식적으로 식탁에 올리기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첫 주는 감자와 당근부터 시작하세요. 이 2가지는 이미 드셔보셨을 가능성이 높고 조리법도 익숙합니다. 삶은 감자 반 개와 살짝 볶은 당근 한 줌을 점심 식단에 올려보세요. 단백질은 반드시 함께입니다. 두부 반모 아니면 계란 한 알이라도 꼭 함께 드셔야 합니다. 둘째 주에는 고구마를 추가합니다. 찐 고구마 작은 것 하나를
간식 대신 드시거나 저녁 반찬 중 하나로 올려보세요. 이 시점이 되면 몸이 식물성 식이섬유에 조금씩 적응이 되어 소화 부담이 줄어듭니다. 셋째 주부터 연근을 시도해보세요. 처음에는 얇게 두세 조각만 데쳐서 드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아삭한 식감이 익숙해지면 조금씩 양을 늘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넷째 주, 드디어 비트를 도전해보세요. 마트에서 비트를 구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인근 재래시장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최근에는 비트가 많이 알려지면서 대형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삶아서 얇게 썬 뒤 식초를 조금 뿌려 드시면 특유의 흙 냄새가 줄어들고 먹기가 훨씬 편안합니다. 이렇게 4주에 걸쳐 천천히 도입하면 갑자기 낯선 음식들을 억지로 먹는다는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식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급하게 바꾸는 것보다 천천히 일관되게 변화를 주는 것에 훨씬 잘 반응합니다. 빠른 변화보다 꾸준한 변화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꾸준한 변화는 결국 3개월 후, 6개월 후에 계단을 오를 때에 여러분 다리 힘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이미 나이가 많은데 지금 시작해도 소용이 있을까?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근육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지금 있는 근육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더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식탁에 뿌리채소 하나를 올리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뿌리채소가 건강에 좋다고 이야기를 드리다가 갑자기 조심해야 한다고 하니 의아하시죠? 하지만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감자, 고구마, 연근에는 칼륨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분들에게 칼륨은 근육과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지만 신장 기능이 나빠진 분들에게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신장은 혈액 속 칼륨을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칼륨이 혈액 속에 쌓이면 고칼륨 혈증이라는 상태가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 다리에 힘이 빠지고 심하면 부정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장이 좋지 않다고 진단을 받으신 분, 혈액 투석을 받고 계신 분, 또는 주치의로부터 저칼륨 식단을 권고받은 분은 감자, 고구마, 연근을 아무 제한 없이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먼저 담당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신 뒤에 드시는 양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단,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칼륨은 수용성 성분이라 뿌리 채소를 충분한 물에 삶은 뒤 그 물을 버리면 칼륨 함량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전처리 방법이라고 합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전처리를 거친 뒤 소량씩 드시는 것은 의료진과 상담 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가 판단으로 양을 늘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지도하에 드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을 드린 이유는 뿌리 채소를 무조건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건강 상태에 맞게 현명하게 활용하시라는 뜻입니다. 건강한 분들에게는 오늘 소개한 5가지 뿌리 채소가 훌륭한 선택이 됩니다. 하지만 특정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료진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뿌리 채소를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오늘 중요한 내용을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먹는 순서입니다. 밥보다 채소를 먼저 드시는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뿌리 채소를 먼저 드시면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혈당이 갑자기 오르고 내리는 것이 반복되면 에너지가 불안정해져 오후에 급격한 피로감이 생기기 쉽습니다. 채소를 먼저,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단백질을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뿌리채소는 근육 건강의 조력자이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근육의 재료는 결국 단백질입니다. 찐 고구마에 삶은 달걀, 삶은 감자에 두부, 비트 반찬에 고등어 한 토막, 이런 조합이 근육 건강을 위한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단백질 없는 뿌리채소만의 식사는 절반짜리 전략입니다. 세 번째는 식사 후 10분에서 15분 걷기입니다. 뿌리채소를 드신 뒤에도 몸이 멈춰 있으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근육은 사용해야 유지됩니다. 집 밖에 나가기 어려우시다면 집 안에서 제자리 걸음이라도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전 침대에서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펴는 동작을 10번에서 20번 반복하는 것도 종아리 근육을 깨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꾸준히 다양하게 식탁에 올리는 습관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5가지 뿌리 채소는 사실 전혀 특별하지 않은 식재료들입니다. 시장 어디서나 살 수 있고 비싸지 않고 우리 어머니 세대부터 식탁 위에 늘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채소들이 종아리 근육을 지키는데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오늘 비트가 왜 1위인지,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혈관과 근육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연근의 폴리페놀이 조용히 근육을 갉아먹는 만성 염증을 다스리는 방식도 확인했습니다. 또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께는 칼륨을 주의하셔야 한다는 당부도 드렸습니다. 이 3가지 내용이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가장 중요한 선물입니다. 아마 오늘 이후로 마트에서 비트를 보실 때 그냥 지나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연근 조림을 드실 때도 이 반찬이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작은 생각의 변화가 결국 식탁의 변화로 이어지고 식탁의 변화가 몇 달 뒤 계단을 오를 때에 여러분의 종아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도움이 되셨다면 같은 고민을 가지신 주변 어르신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혼자 아는 것보다 함께 알아가는 건강이 훨씬 더 오래갑니다. 단, 오늘 소개한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식이 정보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나 복용 중인 약에 따라 적합한 식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감소증이 심하거나 낙상이 반복되거나 다리 통증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의료 전문가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종아리가 내일도 건강하게 땅을 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